저 역시도 이제 부동산 투자 전에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보고 저 나름대로의 이제 네. 결정을 내리는데 네네네. 이제 오랫동안 10년 넘게 이 데이터를 정말 전문가 이상으로 받고 또 이를 통해서 투자도 하셨고 이론가가 네. 아니라 실제 투자도 하셨고 또 좋은 성과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신뢰가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는데요. 이 데이터를 저는 이제 이것저것 뭐 그냥 기분 내키는 데 보는데 굉장히 네네네. 투자 관점에서 정확히 이걸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데이터 좀 꼭 봐야 될 데이터를 좀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히려 남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으로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원에서 그다음에 KB부동산에서 네. 이제 주간 시세 동향 자료가 나옵니다. 주간 시세 동향이요. 네, 주간 시세 동향 자료가 나오는데 그러면 각 그 시, 뭐, 도 편에서 얼마 정도 오르고 내리는지 자체가 매일매일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데이터 기반해서 보통 부동산 뉴스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주식도 하시는 분들은 주식 시장을 계속 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주일, 2주, 한 달간의 단기 시세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아니면 수치가 주식처럼 이렇게 막 크지 않아서 그런가. 왜냐면 주식은 뭐 상한가 30% 이러면 되게 막 좋잖아요. 근데 부동산 해봤자 뭐 0.01%, 0.05% 해가지고 이게 나한테 무슨 뭐 관련이 있나 이렇게 싶으셔서 잘 안 보시긴 하는데 전 이 추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왜 투자 되게 잘하시는 분들을 저도 요즘에 만나보면 말이 되게 다른 언어 같기도 한데요. 쉽게 통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어디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쉽게 지금 시점에서 거기는 지금 상승 몇 년 차고 아직 그 하락하려면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 그러면 법인은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면 될 것 같고 개인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지금 좀 리스크가 있겠는데 왜냐면 2년 후에는 이제 또 공급도 있고 시세가 너무 5년 이상 올랐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를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폭이 내가 현 시점에서 전국을 동시에 보고 있고 그 시 안에 있는 단지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가장 남들은 신경 안 쓰긴 하지만 필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실 소위 불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플에 워낙 잘 나와 있어요. 네. 어플 잘 나와 있고 보통 이 정도는 보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내가 까봐서 내가 지금 어쨌든 개인 명의라고 투자를 하신다는 가정을 하셨을 때 저기 지역을 들어갈 때 2년 후 공급을 체크해서 그때까지는 아직 신축 공급이 없네. 그럼 지금 들어갔다가 2년에 빠져나오면 되겠다. 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그 공급량만 보면 맹점이 있어요. 무슨 맹점이냐면 공급량으로 체크되지 않은 택지의 물량이 있거든요. 택지 물량. 네. 그래서 보통 분위기들이 많이 당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면 언제든지 공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택지가 그 시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는 거기 2년 후에 공급 괜찮지 하고 들어갔는데 엄청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수요 물량을 체크하기 전에는 그 도시에서 하고 있는 뭐 개발 도시 산업이라든지 택지 부분이라든지 놀고 있는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이버 지도에서 개발 칸이 따로 있어요. 네, 네이버 부동산 어플 들어가시면 위에 개발로 누르게 되면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주택 부분이 나와요. 그쵸,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이미 분양을 했고 지어주고 있다라고 하면 단지도 구체적으로 이름도 써 있고 아파트 동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아파트가 들어갈 자리에 이름도 안 써 있고 택지로만 남아 있다라면 얘도 공급이 언젠간 되겠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들어갔을 때는 좀 더 앞으로 공급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겠다. 그렇죠. 여기까지를 만약에 분석하신다라면 더 리스크 해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그 공급도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공급될 변수들도 미리 그 네이버 부동산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투자하실 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책바시님이 실패한 게 없거든요. 다 성공하셔서 뭐 성공한 투자 사례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바꿀게요. 좀 인상 깊었던 투자 성공 사례. 2개 정도. 네. 물론 이거는 돈을 벌었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첫 집을 샀다 그랬잖아요. 네, 첫 집을 샀다 그랬을 때 제가 실패한 게 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 첫 집은 실패한 집이었어요. 그래 왜요? 왜냐면 첫 집을 살 때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그냥 부동산 사장님 따라서
그 번동 148 지역에 네. 한 빌라를 1억짜리 보러 갔는데 되게 조그만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그분들의 상술인지 모르겠지만 음. 그 다음에 1억 2천짜리 보러 갔는데 궁궐 같은 거예요. 제 어린 나이에는 그 2천만 원 차이인데 집 사이즈 크기가 너무 다르다 생각을 해서 그래요. 1억 2천짜리 사버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못 샀다는 걸 알았어요. 첫 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몰랐고 네. 잘못 샀고 알았는데 제가 부동산을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근처 부동산 사장님이 니네 빌라 네 위층에 뭐가 나왔어 라고 네.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빌라가 3층이면 제일 좋은 건 2층입니다. 왜냐면 3층은 끝이라서 별로고 1층은 2층보다는 약간 싸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는 1층이었거든요. 첫 집이. 근데 제 위에 있는 2층이 1억에 나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는 1억에 다시 샀어야지 맞는 부분인데 그러게요. 잘못 산 거잖아요. 네. 너무 비싸게 산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실패한 적이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얘기 안 하냐면 제가 그 1층 첫 집은 한 900만 원 손해보고 팔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사실 손해가 난 건 이 집이 유일하긴 한데 손해는 맞죠. 다만 그때부터 투자자의 면목이 있었던 게 제가 2층도 사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물타기. 물타기.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진짜 물타기로 이 1억짜리 집을 사서 100만 원 깎아가지고 9,900에 제가 그때 매매를 해서 한 1년 후, 그때는 기본세율이 1년이라 가지고 1년 후에 1억 2,700에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빌레를 따져봤을 땐 제가 손해본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에피소드가 약간 있었고요. 물타기. 네. 물타기 네, 에피소드. 물타기 에피소드. 네. 그래서 실패한 적 없다고 얘기한. 그리고 나머지를 그래서 일산에 있는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돈이 없는데 전 투자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잘 봐주셨는지 돈도 빌려주신 사장님이 있으세요. 그래요? 왜냐면 세상에. 제가 그때 일산에 있는 22평 아파트인데요. 1억 6,500만 원에 사면서 1억 5,500만 원 전세를 구해가지고 네. 제 돈 1,000만 원 정도만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임차인 분이 잔금일날 5천만 원을 매출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 5천만 원이 없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빌렸는데 총 1,5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빌려도.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선뜻 마이너스 통장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 마이너스 통장을 1,500만 원 저한테 빌려주면서 그 약소보험이랑 이제 사용대차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장치 안전장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받고 어차피 며칠 상관이었으니까 네. 며칠 상관에 쓰고 바로 이제 드렸죠. 그래요.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중개업을 했었지만 이제 채권이 안전하고 또 네. 이분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도 네. 한번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 네. 제가 있는 걸로 해서 잔금 칠 때 돈 부족한 거 맞아요. 해주고 나중에 받은 적도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딱 봐서 좀 네. 좋은 이제 안정된 직장 다니고 인상도 또 이렇게 직발신도 네. 좋아야 돼요. 후덕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서 제 책에도 썼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싶어서 물론 그 집이 1억 6천에 산 게 지금 뭐 한 3석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게 제가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번 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긴 하지만 이 집이 유독 기억에 남는 게 그런 히스토리가 약간 있어서 네.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죠? 뭐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배 이상 올랐네요. 근데 제가 투자한 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총 15배? 그죠? 150%, 1,500% 정도 오른 거네요. 20배 오른 거구나. 네. 1,000만 원 넣어서 2억 벌었으니까. 배가 아픈데.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요즘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썩 좋지도 않지만 썩 나쁘지도 않은 이제 원룸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은퇴자분들은 좀 이렇게 공실없고 황금성 좋고 그냥 월세 따박따박 나오고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근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원룸형 오피스텔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잘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렇죠. 단점이 있어서 젊은 투자자들은 이런 원룸형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걸 이제 꺼려하는데 우리 제파씨님은 이쪽 투자를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피스텔 강의도 제가 하신다 그러셨죠? 열었는데 근데 이게 수요가 많이 있는 게요. 네. 제가 그 강의도 당연히 유료이긴 하지만 수강생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 책 뒤에 써 있는 이 1,000명 강의 조기 마감도 그건데, 그러니까 그게 딱 저거죠. 오피스텔이 뜨기 시작한 거는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기본은 세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세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건데 이것도 2020년 710 대책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내가 주택을 하나 추가하는데 12%가 드는데 예전에는 이게 다 1%였고 네. 4주택 이상은 4.6이었긴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내가 1%로 주택을 살 수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너 4.6%로 오피스텔을 살려라 그러면
안 샀죠. 그렇죠. 왜? 네. 취득세가 너무 네,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취득세를 감안했을 때 사고 팔고 했을 때 이게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 안 샀는데 다주택자 중과가 주택이 되고 난 후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중과가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1%의 주택을 살 수 있었는데 4.6 오피스텔은 비싸. 근데 내가 12%의 주택을 사는데 그렇죠. 4.6 오피스텔 싸네? 상대적으로 되게 싸죠. 상대적으로 싸네? 라고 해서 저도 해보니까 1%만 거래하다 4.6도 해봤는데 4.6은 나쁘지 않아요. 4.6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제가 12%는 안 해봤거든요. 네. 12%는 안 해봤는데 4.6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래량 자체가 이미 거의 50% 이상이 떴습니다. 그래요. 저는 주식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시세에 선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거래가 선행한다. 이런 부분이 먼저 제가 체크를 했었고 또 저는 강남 오피스텔만 5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한 2020년이랑 2021년부터 뭘 체크했냐면 송도, 그다음에 판교, 네. 광교 여기에 원룸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보통 전용 면적으로 24제곱미터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진짜 원룸 오피스텔. 그쵸. 근데 걔네가 한 1억 가던 게 2억까지 올라간 데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랑 다르죠. 일반 상식은 너 오피스텔 사면 너 무조건 망해. 이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나름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있고 뭐 병원 있고 대학교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상위 이런 지역들 자체는 원룸 오피스텔에도 수요가 오면서 50%에서 100%가 뛸 수 있구나. 그렇군요. 근데 그 뛰는 동안 강남이 1%도 안 올랐네? 라고 생각한 게 제가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올라간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쉬운 투자였어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지금 결과적으로 좀 올랐나요? 제가 제가 애초에 물건을 사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면서 쓴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한 5,000만 원 올랐고. 근데 그렇군요. 저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5,000만 원 오른 게 투자금이 없잖아요. 그럼 무한대의 수익률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무한대 내가 수익. 만약에 5,000만 원을 넣어서 5,000만 원을 벌었으면 걔도 좋은 투자예요. 네, 그럼요. 한 배 오른 것도 좋은 투자인데 저는 아무것도 안 넣고 5,0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투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남들은 아예 전문가들조차도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 안 돼라고 하는데 또 이 시장에서 다른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의 흐름을 보고 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정체되어 있던 이제 그쵸. 강남에서 기회를 보신 거군요. 또 추가적으로 그때 한참 이제 지금 강남은 트렌드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런 오피들은 그 원룸형 오피스텔은 약간 보급형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보급형이 아니라 하이엔드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진짜 요즘에 강남에 원룸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호텔 같은 이제 뭐 이런 그쵸. 시설이라든지 뭐 수영장도 하고 뭐 케이터링 서비스 무슨 서비스 다 넣어가지고 요즘에는 10억에 분양을 합니다. 네, 맞아요. 봤어요. 10억에 분양을 하고요. 그게 완판이 돼요. 네. 이유는 간단한데요. 지금 돈이 다 없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현금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강남 오피스텔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한 2억에 샀다라고 하면 뭐 보증금 1,000에 80만 원 정도 받을 생각으로 이거를 수익률 계산하셨다면 지금은 내가 이걸 10억에 사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 600을 받을 생각을 하시고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즈가 큰 거고 그렇게 그리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대지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막상 대지권은 해봤자 2평, 3평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고민을 한 게 그런 하이엔드급이 10억이 나간다라고 하면 보급형 오피스텔을 지금 진다로 가정을 했을 시 또 제가 가진 오피스텔 5개 다 거의 준신축급이거든요. 신축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걔네들을 내가 산 금액 1억 7, 8천에 지을 수 있겠느냐. 전 이게 애초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땅값도 올해 강남구의 공시지가가 1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건축비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요새 강남의 원룸 오피스텔 신축 짓는 게 전용 면적 15 이런 것들도 한 3억에 분양을 하고 그쵸.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봤을 때 내가 사는 금액은 손해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판단을 했던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네. 이제 또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또 할게요. 이 책에서 또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네. 요소 중에 어느 한 지역의 그 외지인 거래량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도 네. 있다고 하는데 외지인 거래량이 이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 책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하면서 거래량이 선행된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선행이 되면 네. 충분히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왜 살까? 그 부동산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주일마다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 단지를 제가 찾은 다음에 부동산에 연락을 합니다. 네. 사장님 이 단지에 혹시 투자자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다 보면 감이 와요. 그래요. 예, 왜냐면 너무 많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외지인이라고 하면 보통 뭐 법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외지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안타깝긴 하지만 부동산을 돈 버는 거는 현지인이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면
현지인들은 왜 돈을 벌 수가 없냐면 정보에 느린 걸 둘째 튀고 나서 돈을 만약에 진짜 번다라고 생각했을 시에는 상승기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현지인들은 이미 그 상승기가 초입이 하락기 후반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묵지한 하락 사이클을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뭘 사서 돈 번다는 게 어려운 거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두렵죠. 네, 그래서 니네 아빠가 투자했는데 망했다. 뭐 보통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요. 현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뭐 아니면 증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력이 더 센 게 그거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외진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사이클로 거래량을 보고요. 네. 그러면 그게 선행지수를 봤을 때 시세는 한 2, 3개월이면 떠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때 동시에 들어가면 돼요. 외지인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수네요. 그 데이터는. 외지인 거래량 자체가 사실 그 KB 시세에서도 KB 부동산의 데이터에서도 나오는데 만약에 그 시에 평균 외지인 거래량이 100이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 네. 어느 달에 200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아,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들어가는 건 좀 리스크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초창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네. 있고, 근데 두세 달 뒤에 2차 투자자들이 한 100이 아니라 400까지 딱 올렸어요. 그러면은 확실하다. 아, 여기는 이 외진 투자자들이 아마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군요. 투자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번 휘짓고 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싼 매물들은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럼 매도자가 할 일은 다시 내 싼 물건을 거둬들이던가 그렇죠. 또는 내가 꼭 팔고 싶은 사람이라면 돈을 추가해서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가를 올린다 그러죠. 호가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 그 높아진 호가에 따라서 실거래가도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이어진다라고 보면 외진 거래량과 시세는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유심하게 보는 데이터입니다. 외지인 거래량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네요. 네. 또 이제 이 책에 보면 인구 1000명당 네. 주택수 통계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셨는데 네네. 이걸 보고 투자하기 좋은 곳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아, 네. 그 아까 이제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 데이터를 보신 분들 많이 없긴 한데 경남이나 뭐 경북이나 아니면 광역시 뭐 대전 대구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 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주택 공급이 필요 없다라고 한 근거 중에 하나가 주택 보급률 통계로는 100%가 넘어간 지가 한참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는 공급이 다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통계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정확하게 보려면 지금 인구 1000명당 주택이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그 평균치를 내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450 정도가 있고 네. 그거보다 더 많은 도들은 이미 공급은 충분하다. 라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이 들어온다라면 시세가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 뭐 390, 경기가 380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공급 또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사실 안전한 시장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이제 궁금해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 정부, 윤 정부가 들어온 이 5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네네.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시장의 변화를 아주 가까이서 보면서 투자도 하시면서 또 많은 돈을 벌어오셨는데 거의 실패 없이 네. 앞으로 5년도 우리 잭파씨님은 잘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장 전망? 시장 전망이요? 우리 윤 정부에서 5년 동안의 시장 전망. 5년. 사실 5년이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 너무 길고요. 길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분수령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정도 2024년. 네, 2024년에 실제 윤 정부에서 공약한 부동산 공약들 특히나 네. 뭐 취득세나 이런 뭐 취득세를 지금 12% 정도에서 완화를 해서 이제 다주택자 내려주고 그다음 보유세도 약간 완화가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면 부동산에서 크게 영향이 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예측을 하기가 힘든 게 공약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행령상은 뭐 마음대로 바꾸겠지만 사실 시행령으로 못 바꾸는 것들이 네. 뭐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이나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네, 건데. 그러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랑 굉장히 반대되는 공약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나왔던 카드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은 나머지 부분, 뭐 임대차 3법을 바꾼다던가 취득세 인하라던가 결국 이게 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좋은 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거는 사실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냥 말 그대로 거시적인 뭐 시세나 이런 걸 말씀을 네. 드린다라고 하면 올해 정도가 지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땐 서울의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만약에 그때까지라도 약간 하락세, 왜냐면 지금 하락세를 탄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대출 규제거든요. 그쵸, 네. 네, LTV나 DSL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쉽게 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6억 이하의 아파트들, 네. 왜냐면 대출이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다 6억 이하로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사라져버린 뭐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은행 감독원이라든가 이런 규제, 은행 규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풀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기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또 1월부터 KB시사랑은 한국 부동산 시세가 약간 달라요. 네네. 예, 정책적인 부분이 약간 다른데 한국 부동산원의 이제 주간 시세는 1월부터 저번 주까지 하락세였거든요. KB는 좀 아니었어요. 네. KB는 약간 보합세였거든요. 근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좀 정권에 대한 눈치도 많이 받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락세였는데 아까 보니까 뉴스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상승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고 또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논의 네.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간다라고 하면 근데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통한 급매물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시기는 좀 지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실제 매수를 한다라고 네. 하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무주택자나 좀 투자를 바라보는 또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주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다주택자 유예 요 1년 기간 동안은 약간의 뭐 보합이나 하락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간을 이제 전후해서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책에 보면 이제 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초보자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초보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초보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제 책을 읽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뭐 부담스러워서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블로그도 네. 운영하고 있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물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냐면 이 책을 보면 버거우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문체 자체도 뭔가 이렇게 문체가 딱딱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죠. 책 쓰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저는 뭐뭐 씁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문체는 뭐뭐 다라고 쓰는 게 그렇죠. 거기서부터가 너무 그 맞아요. 이질감이 느껴져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책 쓰는 게. 근데 맞아요. 블로그에서는 오히려 구어체로. 구어체로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좋아하시는 중년층들도 많아요. 왜냐면 딴 사람들 부동산 블로거들은 읽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전 글씨체도 크고요. 네. 쉬운 말도 쓰고요. 그렇군요. 웬만하면 쉽게 얘기하려고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기 쉬운 그런 걸로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그런 거를 약간 보면서 그래요. 이제 왜냐면 블로그 한 포스팅은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큰 글씨로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먼저 가지시는 게 먼저. 그러니까 부동산은 처음부터 급하게 하면 지쳐요. 그렇죠. 예, 지치고 관심을 먼저 갖는 게 1순위고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게끔 내 여건을 만드는 거를 다음이 2순위인 거고 예, 그 하시다 보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책파씨님 말씀대로 이 책은 읽어야지 하고 사면 일단 단어가 다 생소하고 막 갑자기 그래프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네.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네. 초보자분들은 일단 우리 책파씨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를 보면 네. 그냥 하루에 딱 10분만 시간 내서 한 6개월 정도만 봐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네, 흐름이 많이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책파씨님은 이 10년 넘은 이 내공을 여러분들이 눈높이 맞춰서 쉽게 써놓은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단위TV 독자분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우리 독자분들에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어쨌든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사실 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원주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또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거의 1시간 넘게 네. 여러분들에게 제 책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이런 자료나 뭐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보면 당연히 남 돈 벌었다는 얘기를 보면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물론 네. 혹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은 짜증 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의 심리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저도 처음에 진짜 이 300만 원 통장에 있을 때 경매 학원도 다니고 이러면서 보면 그 사람이 돈 잘 버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잘 벌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를 시샘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시샘하지 않고 술자리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이 사람한테 뭐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부자랑 친해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 사람이 싫어도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제가 이거 한 거 보시고 배청만 먼저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해서 좀 쉽게 그래요.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우리 제파씨님 말씀대로 우리가 절망만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금 위기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는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제파씨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발품, 손품 팔면은 그 기회를 나한테 무한대로 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앞에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시니까요. 분명한 건 희망이 있다는 거, 또 기회가 네.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맞습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